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밀떡 만약의 시간입니다. 어떤 만약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만약에는 동유럽에서 계속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면로 해보겠습니다. 한다면이라는 건 지금 도입 안 하고 있으니까? 폴란드는 도입했지만 아직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폴란드를 제외한 동유럽 다른 국가들? 네. 정확히는 최근에는 유럽에서는 동유럽 국가라고 불렀던 국가들이 자신들을 중부 유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정체성은 그렇죠. 유럽의 중심은 우리다.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유럽의 네.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럽이라고 불렀던 그 국가를 약간 서유럽이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폴란드가 물꼬를 터졌죠. 2022년 7월에 진짜 한국 방산 업계 사상 최고의 대박이 터진 거죠. 여러 가지 의미의 대박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무기를 팔았던 나라는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이었는데 유럽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이렇게 대량으로 도입을 한 거는 처음이었죠. 네, 그래서 약 20조 원어치. 저는 그때 그 생방송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 보고 처음에 뉴스가 좀 나왔잖아요.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산대. 그럼 다들 반응이 미쳤어 걔들이. 뭐 미제도 있고 유럽제도 있는데라는 반응이었다가 갑자기 폴란드에서 산다고 하니까 이거 만우절도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가 또 여러 가지 짤들도 생성되고 뭐 폴란드 총리인가 와서 우리가 좀 환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너무 빨리 물건을 보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라는 식의 그리고 막 폴란드 국기가 단 전차, 장갑차 막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국뽕도 차오르고 막 멘붕도 살짝 오고 이게 뭐야?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거기 폴란드 대통령은 도입식에 그냥 참석한 것뿐인데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잖아요. 버선발로 그렇죠. 나왔다. 네. 폴란드가 버선을 쓸지는 몰랐어요. 차오르는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동유럽에서, 그러니까 중부 유럽에서 왜 갑자기 한국산 무기를 찾기 시작했느냐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큰 이제 여파를 미쳤죠. 그 이전에는 이게 현실이구나. 네, 냉전이 끝났으니까 대규모 전쟁은 이제 없을 거다라는 게 유럽에서의 판단이라서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대규모 군축을 시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군사력이라는 게 진짜 한심한 수준으로 떨어져갖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훈련 나가는데 전 기관총이 없어서 빗자루 달고 나가고 뭐 고장 나서 트럭 타고 나가고 진짜 코미디 같은 일들이. 네, 뭐 전차가 막 입고됐는데 8년 있다 수리가 완료된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전쟁이 터져버렸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두들겨 맞는 걸 보니까 다른 나라 특히 중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폴란드는 지리적으로도 당한 경험도 있고 그렇죠. 특히 양쪽에 끼어서 2차 예. 세계대전 당시에 민족으로는 유태인이 가장 많이 학살당하고 그랬지만 국가로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건 폴란드. 예. 그다음에 중부 유럽이라고 불렸던 국가들이 냉전 시기에는 위성국이라고 불려서 소련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간접적인.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다시 침략의 칼날을 들이대니까 우리 뭐라도 필요한데? 근데 유럽을 보니까 뭐 영국은 제압까지 못하고 있고 독일도 헤매고 있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일 처음에 손을 댄 데는 미국이죠. 근데 미국 역시 뭐 자기네 물량 대기도 바쁜 상황에 챙겨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이제 찾아낸 게 전 대한민국이라고 보거든요. 미국을 제외하고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군사 무기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국가는 없어요. 대한민국 정도밖에는. 뭐 터키가 따라온다고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폴란드의 방산 대박이 터졌고 이후에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가는 경험이 있죠. 몇 년 전에 저희 전시회 갔을 때 루마니아 무관단들이 와서 전차를 봤던 걸 저희가 바로 옆에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게 막 다른 나라 마크 달고 왔는데 어느 나라지 하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댓글로 저거 루마니아 같은데 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루마니아가 M1 전차는 이미 도입했고요. K2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실사격 테스트를 위해서 전차들을 가져갔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뽕 채널에서는 이미 다 팔린 것처럼 나오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네, 테스트하고 있다. 어떤 정도죠. 채널인지 채널 이름 얘기해 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K2 그다음에 K9 같은 경우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신군 같은 경우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불가리아 이런 중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한국산 무기들, 기갑 장비라든지 화력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입되고 뭐 사들이는 썰들이 어느 정도만 50%만 맞아도 동유럽의 전차와 자주포 상당수는 이제 한국산 장비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중부 유럽 혹은 또 뭐 동유럽이라고 불리는 거기 있는 국가들이
먼저 컨택하는 거는 지상전에 필요한 무기체계인 것 같아요. 뭐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 먼저 가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빨리.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뭐 환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는 또 다른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환경은 아닌 것 같고 바로 러시아의 어떤 영향이라고 볼까요? 러시아가 위성국가였기도 하고 예. 러시아 체제로 돼 있는 군을 수십 년간 운영해왔잖아요. 지금의 군 체제도 그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기갑 장비들이 옛날 노후했던 T-55 기반의 그렇죠. 전차랄지 아니면 좀 더 나은 경우는 T-72 기반 전차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가장 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량 위주로 가려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네. 서방제 아주 정말 유명하다는 미제 무기나 유럽 나토의 무기들은 너무 비싸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번 주문하면 뭐 몇 너무 년이 오래 걸리는지 걸리죠. 모르고 네. 납기 기한 안 지키고. 네. 심지어 그 기간도 안 지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적기에 우리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그런 방위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했을 때 몇 개국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간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 뇌피셜인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뭔가 물건을 사면 물건을 사는 기분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팔아줄게. 야, 돈 내놔. 뭐 기술 이전 같은 거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구는 게 있거든요. 뭐 오히려 갑질 당하는 것 같은 느낌.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가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국가의 무기를 안 판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K9을 납품하려고 할 때 엔진 문제라든지 다른 걸 태클을 걸어서 못 팔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데 우리나라는 빨리 배송해주고 정성껏 포장해주고 AS도 잘해주고 왜냐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박 의원님 얘기대로 장비들 중에 눈에 띄는 장비들 가장 빨리 갈아치워야 되거든요. 기갑 장비. 그리고 항공전력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건 일단 좀 밀어두고 가장 눈에 빨리 할 수 있는,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화력전이고 하나는 기갑전이에요. 이전엔 냉전 시기에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을 거라고 했던 것들이 가장 필요해진 거죠. 155mm 포탄 가격이 전쟁 벌어지고 나서 4배인가 해서 6배로 뛴 거예요. 이게 무슨 금괴나 비트코인도 아니고 가장 현실적인 그렇죠. 부분을 먼저 생각한다는 네. 거죠. 프랑스 가서 봤는데 유럽은 평야지대가 엄청 많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라든지 기갑 장비가 더더군다나 필요한데 이거를 맞춰줄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말 같아. 기회는 늘 온다. 그런데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밖에 그렇죠. 없다. 네. 대한민국이 그 스탠바이가 돼 있었으니까 그 후보군에 들었을 것이고 또 실제 계약까지 연결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런 말씀도 맞는데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 거지. 준비한 것뿐인데 네, 맞습니다. 기반을 갖다가 갖고 있었던 국가는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그렇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진행했던 건데 남들이 봤을 때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 데가 그나마 저기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장간이 다 문 닫았는데 우리는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계속 호미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최근에 뭐 주식의 영향도 좀 받는 것 같은데 주가의 영향도 받은 것 같은데 뭐 풍산이랄지 네. 한화랄지 이런 데에서 생산하고 있는 포탄들이 귀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래요. 지금 한화나 풍산에서 연간 생산량을 유럽 전체가 다 국가들이 전부 다 합친 생산량보다 많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다. 이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야, 그 정도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현실이 되고 나니까 우리는 인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네. 사실은 가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이었을 그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에이 저러다 하고 말겠지. 그리고 굉장히 단기전으로 네.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많았겠죠. 예. 그 직전에도 저희 방송에서도 야, 설마 쳐들어가겠어? 이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길게 가겠어 처음엔. 두 번째는 이게 2년 3년 가겠냐? 라고 이제 다들 얘기해서 뭐 올가을엔 끝나겠지, 내년 봄엔 끝나겠지 이렇게 네. 얘기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예지력이 굉장히 없는 편에 그렇죠. 속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약간 저 밀리터리계의 펠레 같은 정펠레 같은 인물이죠. 근데 전쟁에 그거 맞춘 사람 많이 없어. 전쟁에 예.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전쟁에서 예상 같은 거는 없지. 하면 안 된다. 예. 무의미합니다. 일단 쟁여놔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평상시에 하고 있었고 동유럽이 이번에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대량의 기갑 장비들,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했기 때문에 항공 전력은 나토에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커버가 커버가 가능하고
어차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밖에 없죠. 항공전력은. 예. 하지만 지상전력은 상대적으로 빨리 채울 수 있죠. 폴란드가 벌써 작년에 물건 받기 시작해서 올해 드래곤 24 훈련에 자주포랑 전차를 투입해서 지금 사진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K2랑 예, K9.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천무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소형 전술 장급 차량도 이제 배치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유럽의 한국산 장비들이 지상 장비 위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특히 K9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것 같고 흑표 같은 경우도 지금 폴란드 모델을 많이 따라갈 것 같아요. 폴란드가 지금 그 M1 에이브럼스 전차랑 K2 전차를 같이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제 장비를 들여와야 되니까 M1을 들여오지만 무겁기도 하고 기름도 많이 잡아먹고 열화 우라늄탄을 도입하지 못하면 사실 너프가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K2 같은 경우는 가성비도 좋고 가볍고 이러기 때문에 두 장비를 해서 지금 루마니아도 M1을 도입하고 있는데 K2를 나머지 숫자를 맞출 것 같고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아니,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M1을 도입한 이유가 폴란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토 그 위에 있는 큰 형님 그렇죠. 미국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그렇겠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동유럽 이야기를 하면서 방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위 산업에 있어서 도입과 수출 계약 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안 돼요. 여러 가지 요인이 그렇죠. 필요하고 예. 국제 정세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뭐 지금은 K 방산 잘 나가고 앞으로 계속 기갑 전력을 우리 한국산으로 깔을 거라는 예상을 하시지만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안 될 가능성도 그럼요. 굉장히 상존해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뭐 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요인들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대안은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있는 그 기갑 장비들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성능적으로는 레오파드보다 K2 표가 여러모로 나았다는 건 내부 보고서로도 이미 확인됐고 뭐 예를 들어 눈밭에서 질주할 때 K2가 앞서가면서 이렇게 포신을 살짝 레오파드 쪽으로 돌리니까 레오파드가 살짝 겁먹었는지 딴청을 피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 많이 하더라. 일진이 이렇게 싹 꼬라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딴청 피우잖아요. 싸우기 싫으면. 네, 그럴 때 레오파드 포탑이 살짝 옆으로 돌더라고요. 딴 쪽으로. 그래서 했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레오파드를 쭉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레오파드를 도입하고 지금 살짝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현대 로템 조종수가 거기서 의식하고 살짝 포탑을 돌렸을까? 난 그것도 궁금해. 이거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이렇게 된 거 그럴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온 거야? 쟤 빠르다며? 설마 우리보다 늦춰진 거야? 막 하고 이렇게 쓱 쳐다봤는데 쟤는 쪽팔리게 왜 쳐다봐? 하고 딴 데 봐. 진실은 알 수 없으나 네, 그 짤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죠. 패러디물을 만든 건 또 사실이고 레오파드가 쑥스러워했다는 둥. 네. 어쨌든 말씀대로 정치의 영역으로 결정이 되고 군사 무기 이런 전차 장갑차는 평상시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낭비예요. 그냥 돈 쌓아놓고 아무것도 못 쓰는 건데 전쟁이 한 방 터져버리면 이게 없으면 난리 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이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 미리 155mm 전투기 이런 게 들어가 있었으면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걸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중부 유럽 국가들은 재무장을 하게 될 거고 한국산 장비들이 여러모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기회가 온다. 사람이랑 국가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던 거 하고 최선을 다하고 꼼수 안 부리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뭐 FA50, K2, K9에서 최초의 시장 반응은 다들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필요하네. 라는 걸로 돌아왔던 거고 그게 중부 유럽에서 확인이 되고 폴란드가 첫 탈을 끊었던 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폴란드가 비시에그라드 그룹이라는 그 경제 공동체의 수장 국가처럼 돼 있어요. 한 4개 국가 정도가 돼 있는데 주변 국가들이 이 국가들이 폴란드를 따라서 폴란드 형태의 무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 국가들을 따라서 다른 중부 유럽의 국가들 특히 뭐 다음 차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다들 떨고 있는 게 발트 삼국이잖아요. 이 발트 삼국 역시 이미 K9을 도입하고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장비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산 장비들은 러시아가 중부 유럽을 탐낼 때 이 국가들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창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분히 이제 뭐 이 안에는 이제 희망과 요만큼의 이제 국뽕도 당연히 있는 많죠. 것인데 네네. 뭐랄까 조금 경계를 해보자면 우리도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죠. 아, 일단 제가 뭐 제 소개에서도 국방 정론 이렇게 이야기지만 자주국방과 함께 어디가 우선이겠어요? 방위 산업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국방이 자주국방이지. 우선? 그렇죠. 자주국방이 우선입니다. 약간 좀 반대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폴란드에 배송을 갖다가 뭐 긴급 배송을 하고 네. 뭐 이랬다는 얘기 많이 하지만 예. 결국 그게 우리 스스로 보면 어떤 거냐? 우리를 위해서 3차 K2를 양산하고 있었고 그 분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빠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던 예, 거죠. 예. 근데 그게 군 입장에서 국방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결정하기에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우리 쓰려고 만들던 그렇죠. 건데.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저는 저 개인 그때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의할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방위 산업이라는 거에 그 초점도 좀 더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으니 우리가 좀 기본부터 다시 내려가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가 구조 같은 것도 방위 산업체들의 볼멘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원가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제대로 마진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밑바닥에서부터 고른 것이 이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쥐어 짜가지고 네. 만들어내는 거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될 점도 이 기회에 한 번씩들 다 돌아보면서 그렇지. 가져가는 것이 그렇지. 제일 좋지 않을까. 아 이거 밀떡 굉장히 보람찬 방송이네. 예. 이런 얘기하는 채널 내가 못 봤거든. 딴 데는 폴란드가 울고 있네. 루마니아가 딴데 가면 그냥 버선발로 뛰어갔네. 뻥만 가득 차 있어요. 뭐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었는데 희망과 기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자긍심 같은 걸 네.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마냥 그런 것만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약간 폴란드가 버선발로 뛰어왔네. 루마니아가 뭐 돈더미를 들고 쫓아왔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썸네일만 보고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왜곡된 정보가 될 그죠. 수 있죠. 예. 네, 그런 문제들은 좀 경계했으면 하는 바람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동유럽의 중부 유럽은 물론 유럽 전체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전체 한국산 장비들이 쫙 깔렸으면 좋겠어요. 좋잖아요. 한국산 물건들. 뭐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박 의원님 얘기대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죠. 그렇다고 아랫도를 빼서 줄 수는 없잖아요. 담장 다 무너지게. 물론 우리가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장비로도 북한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쟁이라는 거는 0.0001%의 불안함도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방에 대한 중요함을 알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듣는다고 저는 네. 믿고 있는데 혹여 네. 조금 등한시하는 분이나 좀 평소에 생각 안 했다는 그렇죠. 분들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말은 평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 우리 무기 체계 좋긴 하지만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전 세계로 깔린 게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럼요.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국방이라는 거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그렇게 봤을 때 나라도 부강해지면서 우리나라 국방력도 끌어올릴 수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우리의 그런 기술들, 국방 기술들이 유출되고 우리의 장비들이 우선적으로 막 수출되면 우리한테 손해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방위 산업이 그렇게 되면 될수록 발전되는 거고 그것이 곧 우리 국방에도 플러스가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되는 거다. 그런 점은 나중에 시간이 길 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반대의 관계가 아니라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 관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마동석 씨가 대화로 많이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강호동 씨랑. 근데 마동석 씨나 강호동 씨는 보면 대화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기초 체력이랑 기초 국방력이 있어야 다른 주변의 미친놈들이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지. 우리가 당장 약점을 보이고 허약한 지점을 보이면 그 친구들이 걔들이 대화로 하자고 하겠어요? 사방에 진짜 칼만 대놓고 안 들었지 믿을 놈 없는 그런 국가인데 라는 것들. 그리고 중부 유럽이 우리랑 비슷한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러시아라는 거대한 깡패를 맞죠. 상존하는 위협이 생겼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국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을 수 있는 장치로 한국산 장비들을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오늘의 이야기 주제였습니다. 만약에 동유럽, 중부 유럽에서 계속 우리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도입한다면 뭐 측면이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 측면. 네.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방산, 산업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테고 그 외에 어떤 국제 정세나 세계 평화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테고 또 다른 형태의 무기 체계 발전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각각의 가치는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동시다발로 열어놓고 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 정 작가께서 이 무기 도입에 관련된 만약에를 준비해 주셔서 한번 생각해 볼 네.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봐요. 전 지구상에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은 적어도 우리가 사는 동안은 없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 무기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또 그 무기들이 어떤 살상을 저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게 뭐 자주국방의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면 우리 거 좋아 보여가지고 누가 달라고 그러면 공짜로 못 주니까 돈 주고 팔아야죠. 돈도 벌고 뭐 이런 겸사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예. 야 니들 밀떡이라고 하더니 이러니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댓글들도 환영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또 영상 보시고 나면 좋아요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로도 많이들 참여해주고 계신데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밀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